드디어 한상제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제입니다. 지금부터 12월 첫 주, 그러니까 4일이죠. 월요일 저녁 한상제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슬람 창시자인 나비 무하마드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연휴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자카르타 시장은 KJP 플러스 제도를 신설해서 안쫄 유원지 무료 입장을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까르투 자카르타 핀타르라고 하는 조코위 대통령과 아혹 시장 때 만든 제도인데요. 플러스를 거기다 하나 더해서 아니스 신임 시장의 제도로 바꿔 단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생산적이지 못하고 4조 루피아 정도의 예산이 추가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파퓰리즘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민 여러분 편안한 연휴 되셨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2017년의 마지막 달 12월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에는 벌써 입동을 지나는 중이기 때문에 매우 춥고 눈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발리 아궁 화산의 마그마가 간간히 계곡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잔뜩 화산 폭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국적으로 살펴보면은 폭우에 휩싸여 있지만요. 특히 서부자와 중부자와 그리고 동부자바 남쪽 지방은 인도양 북쪽에서 호주 쪽으로 발달하고 있는 달리아 사이클론, 즉 지구 남쪽 태풍 때문에 반둥 남쪽과 빠찌단이라는 지방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면서 큰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를 막고 농촌 마을은 홍수 피해를 크게 입고 있습니다. 달리아라는 사이클론 외에도 안달만에서 발달하고 있는 또 다른 태풍의 눈이 하나 더 자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달리아 사이클론은 반동 남쪽 지방을 침수시키고 가로수가 넘어져서 도로가 막히는가 하면 산사태로 인해서 인명피해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은 자카르타 주변 도시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 큰 홍수 피해를 겪은 바 있는 가로세 지마누강 주변 마을들도 또다시 홍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합니다. 그 강이 수메당을 거쳐서 마젤란강, 찌레본까지 흘러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장들은 홍수에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태풍의 눈이라고 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필리핀 해역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적도 이남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태풍의 눈이 인도양 동쪽, 그러니까 아체 근처 바다에서 발달하게 되고 호주와 자바 남쪽 바다로 이동을 해가면서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즉 아체 근해에 저기압이 발달하게 되면은 그 태풍 세력은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점점 강력한 태풍으로 발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말루쿠 암본이라든지 엔테테주 꾸빵을 지나면서 이 태풍의 세력은 수그러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 남부 해역과 발리, 롬복, 엔테테 해역, 말루쿠 그리고 파푸아 서쪽의 아라프라 어장까지 강풍과 폭우가 내리게 되고요. 4m가 넘는 파도를 가져오게 됩니다. 필리핀에서 발달한 태풍이 북상하면서
서해안과 일본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아체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사이클론도 호주로 빠져나가거나 엔테테와 말루크 쪽으로 갈라지면서 사이클론의 세력은 점차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서울에서 겪는 태풍과 다른 점이라면 다른 점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적도 이남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이클론도 그 반대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서울이 겨울이면은 호주나 뉴질랜드가 여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호주와 뉴질랜드가 저기압권에 들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고기압이 발달하게 돼서 비가 많이 내리게 되는 그런 이상기후를 가져오게 됩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날씨가 아노말리하기 때문에 지구과학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인도네시아 정치권 뉴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인도네시아 정치권 뉴스는 세티아 노반토 국회의장을 둘러싼 뉴스가 일색입니다. 그만큼 그가 쥐고 있는 정치 권력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제일 먼저 골가루당 총재직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총재직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당에서 내년 총선까지 공석으로 놔뒀다가 지금 산업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에게 넘겨준다는 일정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조코위 대통령의 양해도 이들이 구하고 있습니다. 장관이기 때문이죠. 하여간 노반토의 정치 권력은 이제 서서히 꺾여가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골가루당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게 되면은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무엇보다 차기 2019년 대선 후보와 정당의 지지율 변화입니다. 폴 트래킹 인도네시아란 조사기관의 서베이 결과에 의하면요, 아직도 조코위 대통령에게 보내는 지지율이 53.2%로 33%의 지지를 받고 있는 브라보 그린라당 총재보다 20.2%가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중소 후보들을 다 같이 비교하는 가상 대결에서 보면은 조코위 대통령 후보가 41.5%, 브라보 후보가 18.2%로 과반수 지지를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코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은 아직 안전 단계가 아니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코위 제2가 정부의 지지율을 보면은 70% 이상을 넘기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이슈가 없는 한 재선에 성공할 확률은 아주 큰 것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신 종합입니다. 먼저 프란시스코 로마 교황이 미얀마와 방글라데시를 방문하는 특별 일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이슬람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의 속내는 솔직히 말해서 미얀마 로힝야 난민 문제 해결에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마 프란시스코 교황의 미얀마 방문에 큰 기대를 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황은 그저 서로 용서를 하자는 말만 전하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웅산 수치 여사도 만나고 군부 실력자도 만났다고는 하는데 이렇다 할 구체적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미얀마 로힝야 난민 문제는 예전과 같이 아세안과 이슬람 교도들의 문제로 그냥 남아버릴 것 같습니다. 이미 인도네시아는 로힝야 난민 구호품을 이곳에 보내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민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기만 하고요. 미얀마 군부는 난민들을 점점 더 압박하고 방글라데시조차 이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아주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교황 방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서방 세계도 외면을 하고 아세안과 미얀마마저 이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과 불교 간의 종교 분쟁으로 갈 공산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슬람 강경단체까지 성전이라는 명분을 들고 이 분쟁에 끼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갑자기 북한 리영호 외무상이 쿠바를 방문해서 양국 간 협력을 논의했다는 외신이 작게 전해졌는데요. 갑자기 중국과 러시아도 이들도 모르게 고의적으로 화성 15를 일본 쪽으로 날렸다는 모스크바발 외신이 크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이제야 핵무기를 갖추고 그것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나라가 됐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우리나라 청와대처럼 ICBM을 쏜 것으로 발표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미국만 북한의 화성 15를 ICBM이라고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판문점 북한 병사 귀순 소식인데요. 한국 주둔 유엔군 사령부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CCTV에 담긴 북한 병사의 귀순 상황을 공개하는 외신이 인도네시아 신문에 자세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관심밖의 사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령 관심을 갖는다 해도 일부분의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왜 그 병사가 죽기를 각오하고 남한으로 넘어온 것인지 그게 더 궁금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동포들은 판문점 경비대대가 왜 그 당시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그게 더 궁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이 보면요, 무슨 군대가 그 북한 병사를 구하러 갈 때 후방에서 공포를 쏜다든지 하면서 어모 사격 작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 아쉬워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경제 뉴스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두리안이라든지 생원 같은 수종의 원목 수출을 재개할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무성했는데, 원칙적으로 인도네시아산 원목의 수출은 계속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국의 목재 산업 발전을 위해서 원목 수출 금지령을 유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웃나라 말레이시아처럼 한동안 조림을 한 나무들에 한해서 원목 자체를 수출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여론이 상당히 우세했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는 원목 수출을 금지해도 중국의 파푸아에서만 나는 머르바우라는 원목이 나가고 있고, 쩐다나 같은 수정도 보면은 대만에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원목 수출 재개를 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원목을 수출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는 아예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이슬람 국가들이 통일된 하나의 할랄 증서 발급 시스템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터키에서 열린 월드 할랄 서밋 2017년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슬람 국가마다 지각기 다른 기준의 할랄 인증서 발급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커피 루악이라고 하는 식품을 넣고 인도네시아 이슬람들은 이게 할랄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지만은 말레이시아라든지 싱가포르 무슬림들은 그건 하람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것은 두 나라가 서로 다른 그런 인증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슬람 할랄 인증도 미국의 ASTM 같이 어떤 하나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인도네시아 교민 소식입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을 전후해서 4.16 자카르타 촛불행동 발대식이 있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세월호 유가족 초청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사실상 국내에서조차 아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주 정치적인 이슈가 너무 쉽게 인도네시아까지 번져오는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콤파스 신문에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정부가 그냥 보통 정부가 아니고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군중민주주의에 의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권 교체를 이룬 정식 정부라고 해명하는 오피니언 기고가 실린 적이 있지만은 인도네시아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콤파스 논설자는 한국이 대만처럼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인도네시아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인도네시아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실업률을 낮추고 더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는 실익 위주의 정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치적 정권 교체 정당성 유무는 한국 자체의 문제지 인도네시아와는 아주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회에 그저 경제적 이익만 좀 챙길 수 있다면은 우리 인도네시아도 한번 챙겨보자는 그런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토종 국제 NGO로 알려진 한국 기아대책기구의 유원식 회장이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 첫날 CBMC 자카르타 비즈니스 회원들을 만나서 인도네시아 진출 한인 기업들과의 CSR 프로젝트 협력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C 목사가 봉사하는 자카르타 해피센터와 S 목사가 봉사하는 땅그랑 빈민촌 학교 등을 방문하며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기아대책 NGO를 통해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첫 주 인도네시아 뉴스 브리핑과 해설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